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전달력이 떨어지죠. 네, 어머니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저는 설명할 동안은 벗어도 괜찮으시겠죠? 예, 예, 예. 네. 혹시 불편하실까봐 네 먼저 양해를 여쭤봤어요.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네네. 일단 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분들께서는 자제분들이 만약에 첫째 아이가 있으시면 저한테 아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원래 세월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청소학원에서 청소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지금 올해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친 제가 느끼기에도 역대급 시험을 꼽아라 라고 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10년 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이 나는 시험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이번 모의고사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저희 마스크 쓰고 말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초절정 에너지를 뿜어내는, 제가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봤고 저희 학원은 이제 201호가 제일 넓은 강의실인데 거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잖아요, 어머니.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더워요. 아이들이 뿜어내는 어떤 굉장히 집중의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엄청 강하게 집중의 에너지를 뿜어내니까 교실이 그런 기운으로 가득 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아이들이 낀 상태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저희가 시험을, 게다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압박감 속에 시험을 치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3월이 첫 시험인데 원래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3월 되면 학기 시작하면 그럼 열심히 시작할 거야. 나 그때 4학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3월 학평도 안 받고, 그리고 원래 3월 학평 보고 나면 담임선생님 부르셔가지고 이러하니까 수시로 가자, 혹은 이러하고 이러니까 정시로 가자라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바로 계약한 날 뭐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휴교령이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또 첫 시험, 첫 모의고사를 보게 치렀는데 근데 심지어 그걸 마스크를 끼고 본 우리 아이들이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먼저 감히 부탁드리자면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저희 애기가 어머니 이제 19개월 됐어요. 이번 주부터 어린이집 갔어요. 1시간 동안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 선생님 되게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설리반 선생님 같으세요. 아첨을 떨었거든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네. 지금 저도 제가 처음으로 이번 주에 학부모가 돼서 어머니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꼭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때 그 마음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약간 어머니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깔맞춤으로 노란, 누가 보시더라도 제 건지 보이시죠? 네, 오늘 옷도 약간 노란색으로 상큼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장은 제가 저희 이투스에서 인강 찍고 있는데 저희 인강 아이들한테 쓴 편지인데 분명히 아이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맨 앞에 첫 장에는 아이들에게 하는 내용들을 써봤고요. 지금부터는 시험 이야기 한번 쭈루루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여쭤볼까요? 어머니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주 뿌듯하게 자랑하실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우리 애가 어제 국어 100점 받았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니 떳떳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죠? 100점이 또 의외로 형광생 중에서는 100점이 꽤 있었거든요. 시험 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 어려웠다고 했나요? 아니면 그쵸?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1등급 컷이 지금 현재 95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이건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번 시험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소재가 연계됐어요. 소재 연계가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비문학은 EBS에서 소재가 연계됐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날 EBS 연계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작가 연계가 무슨 얘기냐면요. A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왔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계인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연계가 됐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3월, 4월을 저희가 두 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두 번의 시험이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EBS 연계가 현재 70% 연계에서 EBS 연계가 50%로 바뀌고요. 그리고 연계도 부분 연계로 바뀌어요. 부분 연계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작가 연계, 큰 의미 없는 연계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입시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내는 건지 아니면 출제 기관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3월 달에 보는 시험, 4월 달에 보는 시험, 7월 달에 보는 시험, 10월 달에 보는 시험. 저희가 이런 월별로 3, 4, 7, 10에 보는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력평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출제 기관이 교육청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희가 6월, 9월 수능 이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 기관이 평가원이죠. 그래서 수능은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 6월, 9월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라고 하지 않고 모의평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명칭 자체가 다른 이유부터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여기는 교육청, 여기는 평가원, 출제 기관도 다를 뿐더러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 자체가 달라요. 보시면 3, 4, 7, 10은 제가 교육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3 학생들만 시험을 봐요. 그런데 6, 9 수능은 고3 학생들, 재수생 학생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반수생 학생들,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게 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아이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 주의하셔야 돼요, 앞으로. 엄마, 이제 4월을 봤어. 근데 6월을 좀 잘 못 봤어. 약간, 왜 잘 못 봤지? 다시 7월을 잘 봤어. 그럼 이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괜찮은데? 이 시험을 잘 못 본 거네? 하고 이제 9월을 또 못 봐요. 그럼 이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약간 내가 요즘 수시하고 이원하느라고 정신이 쌓여서 이 시험을 잘 못 봤어. 근데 다시 보니까 잘 봤어? 괜찮아? 네,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걸 다시 보게 되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자기가 이번 시험을 망했다. 하지만 괜찮았네. 이번 시험을 망했어. 하지만 괜찮았네. 네, 이번 시험이라고 말하는 6월, 9월을 못 보는 이유는 함께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재수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훨씬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6월과 9월 성적입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스타일과 교육청이 요구하는 시험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4번 문제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약간 문장이 평가원 같은 경우, 지금 시험지는 없어요, 어머니. 네. 제가 문장들을 검수해 봤었을 때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문장을 다 윤문해요. 아이들이 알아보기 쉬운, 원래 교수님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란하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그 문장들을 다시 고등학생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잘 모르는 문장은 풀어쓰고, 그런데 그 풀어쓴 게 너무 길어져서 문장이 너무 길어질 땐 각주로 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윤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의성 검토를 해요.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이 문장의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으니까 바꾸는 게 좋겠어요 라고 중의성 검토를 하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만큼의 검토는 아무래도 근데 뭐 당연하겠죠. 출제 기간도 다르고 시험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시험에 책정되는 예산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결론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정확한 성적을 보기 위해서는 6월, 9월 시험을 훨씬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는 국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수학을 정말 수학 탐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국어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짧고 굵게가 중요하다. 국어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짧고 굵게 생각하는 연습과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 제자 중에서 너무 많아요. 의대를 다니다가 그 의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의대를 엊그저께도 만났어요. 야, 너 작년에 잘 봤는데 여기 또 왜 왔어? 씩 웃으면서 학교 메이저로 가고 싶어서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매년 있어. 그때도 한번 이 강의실이었나요? 제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경희대 의대 다니는 제자였는데 얘기를 하다가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러분이 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실에 앉아있던 고3 애들이 전부 다 뭔 소리야? 이러고 쳐다봤더니 제가 올해 수능을 또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 교실에 앉아있던 애들 표정이 다 썩었거든요. 그 좀 전까지 막 선배의 이야기 막 의대 선배 얘기를 막 열심히 듣다가 뭐라고? 약간 이렇게. 근데 그 교실에서 썩은 표정을 하고 있던 애가 그해 한양대 의대를 갔단 말이죠. 다음에 또 찾아온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너 그때 표정 썩지 않았냐 했더니 그건 네. 그쵸.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언제 성적을 많이 올리냐면 이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과 공부, 특히 의대 공부를 하다가 생투나 이런 과목을 보면 너무너무 쉽대요.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학이랑 생투 이런 과목들의 성적은 쫙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바꿀 정도로 성적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왜? 대학생이 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능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적은 올려놓고 자기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이 시험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해요.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시험들, 이런 시험들. 문과도 마찬가지죠. 문과 이번에 수학 1컷 어머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1컷 96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재수생 언니 오빠들. 성적 정말 탄탄해요. 탐구. 아시잖아요. 작년에 한지였나요? 하나 틀려서 3등급이었나?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 일단 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제가 먼저 이쪽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어차피 3월, 4월이 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3월, 4월이 두 번 다 패턴이 똑같은데 이게 지금 좀 고민되는 건 내년 수능에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 4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육청과 평가원은 결을 달리할지 이건 6평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6평 시험지를 못 봤으니까 저 6평 보고 나면 또 설명해서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아시는 것보다 아이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나온대 라고 하면 아이가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도 당연히 제가 어머니들께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어머니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치해야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겉은 에이 엄마 뭘 알아. 저도 고3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뭘 알아.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엄마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가? 저거 한번 신경 써봐야 되나? 속으로 애들 다 그 생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컷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이 쉬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작년 수능의 1컷이 91점이었어요. 3월 학평의 1컷은 93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4월 학평의 1컷은 95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그럼 지금 보시면 91, 93, 95 시험 자체가 좀 평이했었다라는 기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등급 95, 2등급이 지금 91이니까요. 그죠? 네, 시험 자체가 좀 평이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개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짠! 자, 어머니 제가 시간을 한 5초 드릴게요. 이걸 보고 이거 찍으셔도 돼요. 네네네. 이거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이거 찍으셔도 돼요. 네. 한번 설명 들어볼까? 이 표에서 혹시 이상한 점 찾지 못하셨나요?
제가 지금 뽑은 이 5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문제예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5문제.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딱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쵸? 골고루 틀렸다. 문학, 문법, 화법, 비문학, 문법. 근데 이걸 보시고 어머니들께서는 되게 골고루 틀렸네? 라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 더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할까요? 그쵸? 아까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문학이 없죠. 하나밖에. 선생님 그게 왜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3월을 가져왔어요. 3월에 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문제입니다. 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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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학. 그럼 다른 시험은 어떠냐? 보통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요. 5문제 중에 4문제 비문학, 1문제 문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일로 와볼까요? 이걸 보시면 정말 비문학을 별로 안 틀렸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왜 비문학을 별로 안 틀렸을까요? 맞아요. 다른 파트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파트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1컷이 95니까요. 그럼 비문학이 좀 쉬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쉬웠대! 이게 아니라 그럼 왜 쉬웠지? 자, 일단 쉬웠던 이유는 2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자, 쉬웠던 이유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는 EBS 소재가 연계됐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네, 어머니 요거는 찍어 놓으실까요? 이건 찍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건 제가 활용법을 설명드릴게요. 애기에게 카톡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설명드릴게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비문학 지문이 3지문 출제됩니다. 3지문이 출제되고요. 이번 EBS에 출제된 이번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3지문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2지문은 EBS에 수록되어 있었던 지문을 바꾼 형태예요. 아이들이 비문학을 쉽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로 많이 대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봤던 지문인 거예요. 물론 내용이 똑같지는 않죠.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른 글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게 있잖아요. 한번 봤던 거. 그러면 그거 좀 본 것 같은데? 하고 글을 읽기가 훨씬 수월한 면이 있죠. 제가 이거를 사진 찍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윤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윤문이라는 건 어떤 소재가 있었을 때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다시 쓸 때 어떻게 다시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페이지랑 이번 모의고사 요 지문을 펴놓고 아이가 2개를 비교해 보면 윤문이 약간 이렇게 되는구나. EBS 비문학을 약간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찍어 놓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큰 의미가 없는 문학. 저는 원래 문학 굉장히 제 EBS 강의 아이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계는 뭐 찍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네. EBS에 유능길의 완장이 수록돼 있거든요. 이번 4월 학력 평가에 유능길의 무제라는 작품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EBS에는 이용학의 오랑캐꽃이 수록돼 있는데요. 이용학의 동면하는 곤충의 세계, 정호승의 윤둥지에 시집이 된 가방을 들고 온데 정호승의 허물. 그러니까 완전 작가 연계인데 완전히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이런 느낌으로 EBS 문학이 좀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근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6월달 평가원 시험을 봐야 확실히 평가원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 기간이 다르니까요. 제가 오늘 그럼 이제 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문학이 별로 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문학이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이유를 2가지를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가 소재 연계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가 아직 거기까지 안 풀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쉬웠나?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어떡하죠? 어머니들이 읽으셔야 돼요. 자, 저희가 함께 가볼게요. 눈으로 한 번만 쭉 읽어. 근데 글씨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됐나요? 짜잔. 자, 오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있었던 내용 한 번만 더듬어 주세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죠? 아, 시럽이요. 아, 너무 좋아요. 또요? 시럽이? 맞아요. 뭐 왜 일어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궁금해요. 어머니 다음 제가 1단락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뭔가 시럽 종류나 뭔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으시죠? 네. 어머니 제가 이게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건데 한 단락을 띄워놓고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기억나시는데 아이들에게 시키죠. 맨 처음에 신규생들이 오면 저는 지금 아이들의 등급은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최근 친구가 그 친구가 고3 때 전교 꼴등이었대요. 일반고 전교 꼴등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재수할 때 만났어요. 재수에서 성적대를 대체적으로 다 3등급대로 올렸고요. 3수에서 이제 또 더 공부를 했고 이번에 결국에 4수에서 전 고대 국어교육과 나왔는데 저희과 후배가 됐어요. 저희 학교. 네. 그렇게 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밥 사준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특했어요. 저 그 친구 아마 시작했을 때 8등급, 9등급 이랬을걸요? 네. 저는 아이들의 현재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보는 거 있어. 생각하는 머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들께서 시럽을 떠올리신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첫 문장을 가봤더니 경제학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시럽이라고 정의하고 정의가 나와서 어머니들 머릿속에 아마 시럽이라는 키워드를 담으셨을 거예요. 또 뒤에를 가봤더니 경제학에서는 시럽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마찰 시럽, 구조 시럽, 경제 시럽, 시럽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머릿속에 시럽 얘기 아니었나? 라고 잔상이 남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랑은 요 문장 가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요 문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어머니? 네, 괜찮으시죠? 네, 한번 요 줄부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갈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면 종류가 3개래요. 마찰적 시럽, 구조적 시럽, 경기적 시럽. 근데 우린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마찰적 시럽, 구조적 시럽, 경기적 시럽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을 가봤더니 맨 앞에 우선 마찰적 시럽이란 우선이라는 말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안 읽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 나올까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표지도 명확해요. 다음으로 구조적 시럽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쉬운 거 마지막으로 경기적 시럽이란. 지금 눈에 너무나 잘 보이시죠? 시럽 종류 3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읽었던 내용 기억하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이 3가지가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였을까요? 그쵸? 다시 가볼까요? 시럽이 발생하는 뭐에 따라서요? 원인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 해결책을 뭐와 관련지어 제시했다고 했죠? 정부의 역할과 관련지어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시럽이 발생하는 원인, 정부의 해결책대로 글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맞는지 다시 가볼게요. 제가 마찰적 시럽, 구조적 시럽, 경제적 시럽 아예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블라블라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지 않아. 다음 단락 가볼까요? 구조적 시럽. 구조적 시럽은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해.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요구돼. 그럼 마지막 단락도 똑같겠죠? 마지막 단락. 이러이러해서 고용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해. 그럼 마지막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부의 역할이 나와야 되겠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대요. 그럼 또 다양한 내용이 나와야지 글이 예쁘겠죠? 그래서 다음 단락 가봤더니 먼저 고전 학파에서는 그래서 더 다음 단락 가봤더니 그러나 케인즈 학파에서는 그럼 이것만 보시더라도 눈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단락 맨 앞에 접속어 그러나 케인즈 학파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앞 단락과 다음 단락은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작년 수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능 국어에서는 고전 땡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시간의 변화, 성질의 변화가 나와요. 글을 잘 읽는 친구들은 이미 고전 학파라는 말에서 캐우쳤겠죠. 아, 그럼 반대되는 학파랑 비교하는 문제 나오겠네. 이게 글을 보는 눈인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기억하시죠? 저희 파악해야 되는 거 두 가지였는데 뭐랑 뭐 파악하면서 종류 나눴었죠, 어머니?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랑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었죠. 아, 얘는 블라블라가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래. 그래서 정부의 역할, 개입을 반대해. 그럼 다음 단락 안 읽어도 아셔야 되겠네요. 케인즈 학파는 탄력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아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해. 라고 글이 이뤄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처음 보는 지문이신데 글의 구조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두 개가 대조될 때는요. 항상 출제자가 선지를 만들 때 어떻게 선지를 구현시키냐. A와 B가 대조돼요. 지금 보시면 고전학파와 케인즈주의자가 대비되잖아요. 그럼 출제단 선지를 어떻게 구현시키냐면 앞에는 고전학파를 주면서 뒤에는 케인즈주의자를 주는 거죠. 전형적인 잘못 짝짓기.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나머지 비문학 지문, 아이들이 항상 경제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고요. 제가 좀 전에 띄워드렸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드린 5문제 중에 딱 하나 있었던 비문학 지문이 어머니가 지금 보신 이 비문학 지문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네, 그래프가 나와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거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글 구조가 빤히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비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혹은 놓친 게 있었다면 글을 보는 눈이 아직 트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트이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8등급, 9등급 여기에서 시작했던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제일 좋았대요. 국어 자기가 처음엔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근데 왜 공부했냐?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고3 때 딱 끝나고 같이 친구들이랑 막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대학을 다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엄청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 들더래요. 친구들은 MT 간다, 뭐 한다, 뭐 한다. 자기는 대학에 원래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그 또래 집단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에서 좀 붕 뜸을 느꼈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죠. 전교 꼴찌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 공부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장 불안했던 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안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데? 이게 맞나? 근데 불안하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때워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걔 친구의 권유로 같이 수업을 듣게 됐었는데 수업을 듣다가 알았대요. 뭐가 제일 좋았는데? 라고 물었더니 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 뒤로 굉장히 공부에 효율성이 생겼대요. 왜냐면 이런 보는 눈을 글자가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가장 베스트는 스스로 깨우치는 거겠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강의라든지 혹은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수험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지문을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건 결과치가 엄청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 한 번만 잠깐 보실까요, 어머니? 맨 첫 장은 제가 이제 그 사진 있는 굉장히 자기애가 충만한 편지. 네,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1페이지라고 쪽수 쓰여 있을 거예요. 그 쪽수를 보시면 이번 4월 모의고사 저희가 정답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정답률 퍼센테이지를 쭉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냐면요. 우리 아이의 생각 패턴을 확인해 보시는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한번 잠깐 같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언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23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23번 문제, 지금 눈에 들어와서 23번 문제를 보시면 1번을 고른 친구가 전국의 3%고요. 2번을 고른 친구가 전국의 3%, 3번을 고른 친구가 전국의 7%, 4번을 고른 친구가 11%, 5번을 고른 친구가 5번이면 답이었으니까 77%였겠죠?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머니. 1, 2번을 고른 친구는 3%였어. 그런데 4번을 고른 친구가 11%였고요. 5번을 고른 친구가 77%였네요. 1번을 고른 친구와 4번을 고른 친구는 이유가
전혀 다르겠죠. 1번을 고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찍었을 수도 있죠. 3%란 이야기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애기가 틀린 문제 고른 선지들을 살펴봤더니 전부 다 막 1%, 2%, 막 심지어 0%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선생님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왜 했더니 제가 없어요. 막 이러는 제가 골랐는데 0%래요. 네, 그쵸. 네, 그게 저희가 네, 0. 몇 프로였겠죠? 그 친구가 정말 전국의 1%, 막 이런 친구들이. 정말 고른 선지가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남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럼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해설지를 항상 읽어보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내 사고 패턴이 실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었나 라는 걸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11% 이런 선지를 골랐어요. 이런 선지를 고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오답에 낚인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10% 이상 되는 선지를 매력적인 오답 선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고른 선지가 전부 다 이런 선지야.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 막 이런 선지를 계속 골라요. 그럼 이 친구는 자기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수가 아닐 확률이 높겠죠. 약간 분명히 좀 놓쳐진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매력적인 오답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왜 골랐지? 근데 왜 아니지? 어떤 거 주의해야 되지? 이거랑 비슷하게 골랐던 다른 문제는 뭐가 있지? 이런 연습과 훈련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강애들 저희 조교들이 다 담당 조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조교들이 다 개별 상담을 진행해요. 오늘도 진행을 하겠죠? 네. 물론 당연히 저도 아이들의 상담을 다 하는데 제가 꼭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담할 때 꼭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시험지. 왜냐하면 너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떤 선지를 골라서 틀렸는지 어디에 밑줄이 쳐 있는지에 따라서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와 라고 했더니 정말 깨끗한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 선생님 가져왔어요. 같이 풀어야 되니?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시험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98점이다, 96점이다, 89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디에서 오래 걸렸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서 지금 이 정답률표를 나눠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집에 가서 아이에게 전해주시면 아이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뒷장 넘겨보시면 이건 제가 가르치는 저희 조교가 쓴 건데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수했던 친구인데요. 네, 불수능일 때도 국어는 하나 틀렸어요. 98점. 그리고 작년 수능도 하나 틀렸어요. 그게 안 고쳐지나 봐요, 그 하나가.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이게 왜 답인지, 왜 답이 아닌지, 어떤 거 좀 주의해야 되는지 쭉쭉 써놓은 거니까 우리 애기들이 자기들이 풀었던 거랑 좀 사고 패턴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쭉 넣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쪽수로 11쪽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이제 쪽수 쓰여 있거든요, 어머니. 맨 밑에 11쪽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 현강 친구가 한 글구조 분석지예요. 제가 아까 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이 지문 다시 안 나오거든요. 기출됐던 지문 다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거기 11쪽을 보시면 핑크 색깔로 P 그리고 밑에 S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프로블럼, 솔루션 이거예요. 문제 상황 나오면 반드시 해결 방안 제시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글구조를 본 친구들은 다른 지문을 볼 때에도 문제 상황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되는 해결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잠시만요. 11쪽에 파란 색깔 글씨, 파란 색깔 화살표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 화살표도 보이시고 초록 색깔도 보이시죠? 아까 초록 색깔을 봤더니 중세 르네상스, 제가 아까 고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전 학자, 고전 학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록 색깔로 16세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가 나오고 제가 아까 고전학파랑 케인작파 반대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중세 르네상스와 16세기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글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 저희가 기출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뒷장도 샘플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은 저희 현관 친구들 나가는 이번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분석해와봐 라고 나간 자료인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쭉 첨부해 봤어요. 네. 네, 저도 봐주시면 어머니. 네네네네. 사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잖아요. 제가 설명회 때 늘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고대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좋은 학벌, 좋은 학교 이꼴 행복. 이건 너무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들 뭐 다 잘 아시지만. 근데 제가 대학생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고 되게 많이 놀러 오는데요. 아이들보다 느낀 건 좋은 학벌 이꼴 행복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19살 딱 끝나서 20살에 처음 받은 내 성적표잖아요. 수능이라는 결과는. 근데 그걸로 인해 받았던 내 상황이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 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난 충분히 열심히 잘 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성격으로 잘 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 끝에 수능이 결국 자신에 대한 좀 만족감을 키워주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네,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 되게 열심히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